네, 여야가 53일 만에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를 끝낸 여야는 정기국회 그리고 국정감사 같은 굵직굵직한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거대 야당과 집권 여당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서 협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두 분과 전국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어제 53일 만에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원구성이 늦어진 것이 역대급이에요. 역대 5번째로 네, 역대 5번째입니다.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하반기 원구성이 하필이면 이제 신임 정권의 조각과 맞물렸어요. 예. 그러면 언제나 정권 승계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든 첫 번째 정권의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언제나 좀 발목을 잡으면서 일단 자신들이 패배한 것에 대한 정리도 하고 또 이 처음에 어떤 그런 이슈의 주도권을 잡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역대 5번이라고 하는 것에 한 서너 번은 그 조각과 관련된 원구성이 좀 늦어진 상황들이 겹쳐졌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사실상 법사위가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법이 이루어지면서 법사위를 누가 갖느냐. 즉 지금의 민주당이 가장 사실 그 주안점을 두는 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거든요. 예. 그럼 검찰개혁에 어느 정도의 완수라고 이야기하는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법사위를 하반기에 누가 갖느냐, 그다음에 사개특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개혁. 이것은 사실 그 방통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과방위 문제가 나중에 마지막까지 협상의 어떤 그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과방위 행안위까지 서로 1년씩 나눠 가짐으로써 방점이 찍혀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바지까지 이제 쟁점이 됐던 것이 이제 과방위, 네. 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줄임말인데요. 방송 정책을 담당하고요. 행안위는 이제 경찰국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는데 사실 뭐 합의 내용을 보면 의외로 뭐 별거 간단해요. 1년씩 쪼갰어요. 없죠. 네,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전체적인 상임위 배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그 53일이나 걸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양당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예. 지금 터져 나오는 국민의 민생 문제, 삶의 문제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했다면은 이렇게 53일까지 걸렸겠느냐? 그리고 결과는 무슨 뭐 행안위하고 그 과방위를 1년씩 나눠 먹게 하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보통 2년 하는데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아니, 2년을 해야 상임위원회가 안정이 되죠. 예. 상임위원장이 1년마다 바뀌면 그게 안정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걸 하여튼 자기네끼리 합의를 한 거니까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보고 있죠. 예.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53일 동안 상임위 배분 문제 갖고서 이렇게 합의를 못하고 결론적으로 했는데도 뭔가 좀 이렇게 나이스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아직도 민생 문제라든가 네. 자기 자신들의 정치 권력 나눠먹기라든가 정치적 이해관계는 아주 예민한데 민생 문제라든가 국민의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사위 부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가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검찰들이 핵심 요직에 가 있고 또 한동훈 장관도 사실상 윤 대통령의 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회를 위원장이 가져가면서 견제를 하는 측면들은 저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예. 그걸 뭐 이전에 합의했건 안 했던 간에.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갑자기 그냥 양보해 버렸어요. 예. 참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에요. 그럼 법사위원회를 양보했다 그러면은 견제라는 의미가 측면이 있는데 그럼 이번에 상임위 배분 문제에 있어서 뭐 행안위라든가 행안위 경찰국 신설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수당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이번에 상임위 구성 문제라든가 원구성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뭔가 좀 끌려가는 것 같은 중심을 못 잡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실망감을 보여준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빨리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그렇죠. 집권 여당은 국회가 구성되면 야당이 나와서 이제 얘기하고 떠들고 그러고 견제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피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민주당이 이렇게 원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간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관계들이 서로 간에 맞물리면서 늦어지고 국회에서 민생을 다뤄야 할 문제는 더 늦춰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당은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 야당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인색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주요 인물들의 상임위 배치를 조금 살펴볼까요? 지난 대선 때 후보군이었죠. 안철수 의원은 외통위, 이재명 의원은 이제 국방위에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 대권 주자 모두 외교안보를 다루는 상임위를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자원한 거겠죠. 그래서 배치가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국정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통령에 나갈 사람들이 가장 이 수업을 들어야 될 게 외교와 안보거든요. 대통령의 가장 큰 권력이 군 통수권하고 그다음에 각 나라들과의 외교를 할 수 있는 외교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임무인데 다른 여러 상임위도 물론 대통령이 되기 위한 대통령 전초전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이 되겠지만 이 두 가지야말로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도 교환하고 부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미리 충분히 이렇게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고 또 하나는 사실상 모든 의원들이 1, 2, 3위가 산업자원통상이 아니면 그다음에 뭐 국토교통이 아니면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이에요. 가장 노른자위를 전부 다 1, 2, 3위를 쓰는 일을 전부 그걸로 쓰는 초선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다 몰린다면 대권 주자급 의원들이 거기에 1, 2, 3위를 넣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외교, 안보, 또 환노위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안 가는 그런 위원회인데 그 외교 뭐 국방이 환노위를 보면 다 중진 의원들로 다 돼 있는 게 초선 의원이라든지 재선 의원한테 다 양보하는 그런 또 국회 관행이 이번에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양보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겼다. 권성동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위원장을 이제 맡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격전지죠. 과방위로 이제 배치가 됐어요. 권성동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공영방송의 편파성 문제를 아주 꾸준히 제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역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집권 세력이 바뀌면은 그에 따라서 또 공영방송의 사장이 또 바뀌고 또 파란이 일어나고 또 노조가 반발하고 그런 부침의 역사들이 계속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봤을 때는 뭔가 좀 공영방송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것은 뭐 수차례 논의가 됐습니다만 공영방송에 관한 좀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관련 법률들이 하자고 해도 언론 노조나 단체에서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그거를 위반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공영방송 논란으로 이것은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 BBC라든가 이런 사례 봤을 때는 별로 흔치 않은 사례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의 특성인 것 같은데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제 빨리 그 과방위를 통해 갖고 빨리 그 사장이라든가 지도부라든가 공영방송의 경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친정부적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공영방송이 편파성이 있었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근데 과방위원장이 된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과거와 같이 과방위원장은 이제 아니요, 야당 몫이죠. 만약에 위원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방송 환경도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여론 조성이 실제로 커뮤니티라든가 소셜 미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론 조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과연 공영방송을 정권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바꾸려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한다 그래도 여론 장악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가방위를 양보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방위를 지원한 것 같아요. 사실 원내대표는 거의 외통위 아니면 뭐 국방위, 환노위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거든요. 예. 자신이 또 지금 운영위원장 역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권여당 원내대표니까. 그런데 굳이 가방위를 간 건 아까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이 내부적인 국민의힘 내부적인 어떤 비판은 과방위를 왜 양보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원내대표가 양보를 해준 거니까 내가 그 과방위원으로 갈게 가서 제대로 물론 위원장은 넘겨줬지만 제대로 한번 뭐 견제를 해볼게라는 그런 의미에서 과방위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늦게 원구성에 합의한 만큼 가야 할 길도 이제 먼 상황인데요. 벼랑 끝에 진을 이어가는 여야가 이제 원내 사령탑의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우선 그 원내 사령탑의 연설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 사퇴 결단을 요청해 주십시오. 예, 여야 원구성 합의가 어제 이루어졌고 이제 그 전날 전전날 차례대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어요. 상대방 비난으로 가득 찬 연설이었다 이런 그 평가가 나왔어요. 민주당은 민감한 단어인 탄핵이라는 단어를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16차례 민주당 12번 언급하면서 전 정권의 실정을 부각했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문제, 그건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 국회에서 그런 제기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예. 그것은 대통령 권력이란 공적 권력이 사적 권력으로 사적 인연으로서 이게 전락해 버리면은 국가 운영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제기한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같이 얘기했어야 될 문제가 민생에 대한 문제는 좀 빠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 다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그 민생이란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 탄핵 문제는 그건 좀 예민한 문제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탄핵은 국민적인 대다수의 동의가 헌법이라든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이라든가 뭐 장관이라든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정치 공세적 차원으로서 물론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예. 국민들 사이에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국회에서 그걸 추진해 나가냐 추진하느냐 안 하냐 문제는 다음 단계라든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이전 정권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과연 이전 정권 때문에 이전 정권이 잘 못했으니까 그것을 연속으로 받아서 현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예. 이전 정권의 문제는 문제고 현 정권에서 어떻게 해나갈 건가. 예. 집권당의 원내대표답게 그런 국정 과제라든가 비전 이런 부분들을 좀 제기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경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의 경제 문제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 지금 예. 경제가 어려운 것은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통화를 달러를 많이 찍어대고 하면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정확한 분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그 민주당은 최근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임 뭐 지금 2달여 지난 시점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야당의 원내대표는 비판을 해야만 합니다. 예. 비판을 하지 않고 지지를 한다는 원내대표가 아니죠. 예.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런 점은 있어요. 아프게 하는 거냐, 화나게 하는 거냐.
사실 아프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를 갖고 근거를 갖고 비판을 한다면 그 국민들이 받았을 때 참 문재인 정부 지적 잘했다, 윤석열 정부를 지적을 잘했다, 아프게 할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화를 내게 한다는 건 뭐냐면 선을 넘는 것이거든요. 화를 내게 해서 전국을 야당으로서 뭐 협치를 받아들이거나 함께 이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인식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건 그건 도를 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탄핵에 대한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저는 화를 나게 만들 그런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지 아프게 만들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그 표현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여지고요. 예. 지금 제일 여당의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지적하는 부분이 탓만 하는 것, 이것도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적절하지 전 정부 탓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 대한 예. 어떤 탓만 하는 예. 게 물론 뭐 돌이켜보면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야당이 경제 실패했어요라고 지적을 하자 당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그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이에요라고 대답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딱 6월 달이에요. 집권 2월 25일 취임하고 뭐 4개월 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때도 사실은 똑같이 언론에서 야, 그 탓하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하지만 그 원내대표 연설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의 방점을 좀 더 찍어주는 것이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이 예측 가능한 어떤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여당 원내대표는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 이렇게 어렵사리 원구성을 마친 국회가 이제 협치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다음 주 월화수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어요. 이제 공수가 바뀌었죠. 여야의 어떤 공수가 바뀌어서 이제 격돌이 예상되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협치가 되려면 협치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협치는 결국은 지금 민생 문제죠. 국민의 생활에 대한 문제고 예. 고금리 또 지금 고물가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국민들이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많아질 테고요. 또 경제가 위기를 치닫고 또 불황이 지속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가게 되면 구조조정을 당할 테고 일자리가 없어질 테고요. 그런 각종 난제가 사실상 국민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그거에 관련된 뭐 지원 법률을 만든다든가 재분배에 대한 정책을 세운다든가 복지 문제를 뭐 새롭게 얘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과 협치죠. 그것은 집권 여당이 먼저 꺼낼 수도 있는 것이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협치가 되는 것이고 양쪽에 예를 들면 지금 정치 공세들, 비판과 비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공세일 뿐인 것이죠. 그거는 협치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정치 권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 공세를 하고 그건 당연히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진짜 협치를 하려 그러면 지금 국민에게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양당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예. 따라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입법화할 것이고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행정부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 부를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예. 장관들 불러갖고 당신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없군요. 하여튼 그 관련된 그 상임위 장관들 불러갖고 제대로 예.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국회로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민생을 우선시해서 다루다 보면 뭐 민생에 대해서 뭐 우선시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당은 없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민생을 우선시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다 생각합니다. 민생을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협치도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만나는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특히 그 대정부 질문 첫날 민주당 그 첫 질문자로
여러 명이 있는데 박범계 의원이 배치가 됐어요. 네네. 이제 대정부 질문 첫날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장관과의 어떤 격돌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 사실 데뷔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 그 전에도 총리였던 분이지만 어쨌든 첫 그 데뷔는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겠죠. 최근 들어서 총리의 어떤 대응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고분고분하면서 달래주는 어떤 총리들이 유명해졌다면 사실 맞대응하는 총리들이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이해찬 총리라든지 또는 또 대응을 하지만 굉장히 독특하게 대응한 이낙연 총리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 네. 한덕수 총리 물론 이전의 총리도 했지만 이번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건 총리일 것 같아요. 총리의 데뷔니까 새로운 예. 어떤 데뷔니까 또 야당도 많이 반대를 했었으니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약에 지난번 철험회 소속 의원들처럼 법사위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정치적 상처를 주고자 하는 듯한 그런 의도를 갖고 다시 공세를 펼친다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득이 없을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실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왜 그 지금 뭐 대장동 수사 같이 정치 보복 수사를 하느냐라고 공격을 한다거나 안보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북한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한다거나 이럴 때 한동훈 법무장관의 대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수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지휘할 의욕도 없고 또 크지 않는다고 나는 약속을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스폰지처럼 그냥 그 질문들이 흡수가 돼버리지 거기에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격돌이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도로서 또다시 되풀이된다면 국민들도 별로 그렇게 생산성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하시지만 이번에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런 정치적인 어떤 정쟁의 어떤 논쟁보다는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이냐. 차라리 야당이 공격을 할 때 일자리 어떻게 늘리고 그다음에 약속을 했듯이 지금 물가라든지 또는 고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에 좀 더 국민들이 훨씬 그 초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유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덕수 총리의 답변 스타일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전에 같이 예를 들면 뭐 이낙연 총리라든가 예. 뭐 정세균 총리라든가 예. 이분들이 정치 경험들이 아주 풍부한 분들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의원들이 나와도 또 선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적절하게 답변을 예.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이제 물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총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글쎄요 이렇게 뭐 정치적인 답변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뭐 오버하는 답변은 또 안 할 겁니다. 상당히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뭐 단답형으로 하지 않을까. 예. 뭐 크게 문제가 정치적 논란이 되는 답변은 피하면서 그러나 또 자기가 책임지는 답변은 또 안 하고 뭐 그러한 그래서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가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흥미로운 자리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꿈이 많은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예. 꿈도 많은 것 같고 지금 윤석열 정권을 예. 정부를 지켜야 되는 최전방에 있는 분 아닙니까? 예. 예? 검찰이 사실상 이 정권의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상임위에서의 답변이라든가 대정부 예. 질문에서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도 좀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이제 매주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실 텐데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2%. 뭐 물론 이제 저조한 그런 수준인데 일단 그 멈췄다는데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와 이제 같은 32%를 기록을 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0%로 더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어디에다 이제 방점을 찍느냐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디다가 방점을 찍고 싶습니까? 저는 전보다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바라봤을 때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지금 문제는 뭐냐면 50에서 지금 30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50에서 40까지 내려가는 건 굉장히 완만했어요. 근데 40대가 돌파된, 그러니까 이 하향된 그 다음부터 30
초반까지 가는 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30에 지금 머무른 어떤 상황을 대부분 이제 곧 20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이유가 급속하게 사실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반전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모멘텀은 정체시켜야 된다. 어쨌든 횡보를 굳게 만들어야 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실의 주 포인트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어느 쪽을 바라보시냐라고 했다면 지금 멈췄다. 부정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예. 언제나 우리가 국정수행평가를 바라봤을 때 긍정이 몇 퍼센트냐를 사실 척도로 삼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32로 고정시켰다는 건 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모멘텀을 할 수 있다. 일단 바닥을 다졌다. 바닥이라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좀 심어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예, 있겠죠. 유 교수님은 바닥 예. 32%가 바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경향성을 봤을 때 어젠가의 미디어 도마토에서는 30.4%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나왔을 때 지지율이 이제 떨어졌었죠. 근데 그걸 반등시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쇠고기 수입 문제라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했는데 지금의 지지율 하락은 이게 완전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예.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하고는 저는 많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인사 문제, 독선, 예. 뭐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참모들만 어느 언론에서 참모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그러는데 참모는 대통령 다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 대통령 주신제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바꾸지 않는 한 예. 지지율이 과연 우리 전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겠습니다. 반전한다가 카드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치 스타일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